전라북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은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학생들이 먹어야 될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계약 재배로 자라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읍에 있는 딸기 농가는 딸기밭을 갈아엎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그냥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피해액은 대략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꾸러미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좀 촉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힘을 합쳐서 확산을 막아내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도내 유초 중고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상황입니다.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에 아예 딸기밭을 갈아엎었다는 농민도 계시고요. 또 친환경 농법으로 애지중지 지은 농산물을 급식 납품 단가의 4분의 1 정도만 받고 거래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농민들 답답할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어서 조금씩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민들까지 이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죠.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라면서요. 3월 12일 목요일 페트롤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콜센터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도내에서도 콜센터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방역과 관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 더불어민주당 익산지역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라는 내용. 전라북도는 도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는 모두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는 기사.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불법 치료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로또 당첨에서 비롯된 형제간 다툼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기사. 전북으로 이송돼 음압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숨졌다는 기사. 고창군 태봉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발견돼 학회에 관심을 끈다는 내용.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90만 4천 명으로 전달 90만 7천 명보다 3천 명 줄었으며 최근 3개월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 원광대학교가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자나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는 내용. 금강 하구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기사. 전북현대축구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K리그 개막 연기에 따른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동안 구단의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나 경기 결과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물을 제작해 온라인 이벤트를 펼친다는 소식.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페트롤전북은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목요일 이 시간에 전북의 저널리즘 시간, 언론 돋보기 페트롤전북 JJ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 인문 학술기관지 사람과 언론의 편집 발행인을 맡고 계신 전북대 신방고의 박주현 겸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BS 전주방송 종국 보도국의 한주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JJ 시간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저도 언론인이고 물론 또 참여하는 한주연 기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뭐 반성 또 내지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 언론의 말과 글의 무게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주연 기자. 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 관련된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배적으로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청자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보시면서도 빠져드는 분들 계셔서 이 부분을 좀 혼동하지 않도록 좀 지적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참여했을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아마 일어나서 코로나에 관련된 검색을 안 하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검색하실 거고 뭐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그 검색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겠죠. 예. 그리고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별이 되지 않은 뉴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서치하는 정보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게 또 SNS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공유가 되면 어느새 진짜 뉴스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아마 굉장히 피로하실 거예요. 예.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의료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아직 예. 뭐 정해진 팩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막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언론이 이제 특보 체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 글쎄요, 결과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확인되고 이런 부분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지금 열심히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도 이제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주영 교수님, 전북의 언론 팩트 체크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지금 앞서서 가짜 뉴스를 얘기했는데 언론의 가짜 뉴스가 있고 언론의 그 외향을 흉내낸 본뜬 그런 그 가짜 뉴스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사실 언론들이 사실 사실을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하고 이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줄 이러한 그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 자체도 오버를 하는 경우를 지금 최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중앙에 특히 그 보수 언론들의 경향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정치적으로 왜곡시킨다라든지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념적인 색채를 띠면서 예. 약간의 그 오보성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서 또 뭐 어제도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비판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이제 그 팩트 체크 기능을 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 출입 기자들이 팩트 체크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가들하고 팩트 체크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사안별로 팩트 체크를 해나가려면 내부적으로 사실 팀이 하나 구성되려면 이제 인력,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게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여건을 사실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예. 신문사들만 해도 취재 기자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일선 현장 취재에 나가는 것도 사실 버거운 현실에서 내부에서 취재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그 팩트 체크 팀에 작년에 한번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내부적인 그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외부적인 지원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을 뭐 거의 따라하기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예. 중앙에서 그 팩트 체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따라하는 이런 형태를 보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 어찌됐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역 언론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점. 예. 그런 면에서 지역 언론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는 이러한 보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나 SNS 통해서 허위 정보를 이게 유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 행위다. 인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이게 뭐 잘못된 일이겠어? 범죄겠어?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범죄이고요. 일부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공영방송인 저희 KBS의 어떤 이 재난 관련해서는 주간 방송사로서 더욱더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사실 확인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방송 시간의 확대라든지 또 뉴스의 형태의 보도의 다양한 변화라든지 실제 취재를 하면서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로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사는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예. 지금 특보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스럽게도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 오늘로 한 10일째 됐네요.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속보 체제를 운영을 했고요. 예. 확진자의 이제 상황, 실태, 그리고 감염 경로라든지 접촉자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요즘 뭐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음식점 가보시면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방송사도 24시간 특보 체제가 되다 보니 다른 프로보다는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그 정보를 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청률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그 절대적인 지표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예. 뭐 아시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94가구가 기준입니다. 전체. 네. 아하. 우리가 웬만한 여론조사 할 때 샘플을 한 1000개, 1000샘플 정도 그렇죠. 뽑고요. 뭐 예. 지역구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보고 싶을 때도 500샘플이 기본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수년 전부터 시청률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94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시청률에 등락에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예. 그렇지만 뭐 7시 뉴스 확대 개편이 2월부터 됐는데 그 2월부터 그 시청률의 추이를 봤을 때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좀 그런 추이가 보여서요. 예. 예. 앞으로도 뭐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예. 시청자분들의 그런 관심을 받을 그렇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실 있습니다. 이제 전북은 다행입니다. 이 코로나19 기세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력의 어떤 충원, 인력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KBS 전주 전국은 뭐 경력 기자, 촬영 기자와 취재 기자를 해서 이제 3명이 지금 다시 이제 확보가 된 상황에서 좀 더 걱정은 좀 줄었습니다만 박주현 교수님 내부의 인력이 이럴 때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 대책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우리 재난 그 주간 방송사에서 이런 걱정을 하니까 제가 좀 다른 지금 언론사들에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격리 조치를 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예. 실제로 또 일부 그 중앙에서 보면 언론사 기자들이 그 출입하는 출입 그 처에서도 그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그 확진으로 인해서 폐쇄하는 이런 현상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방송사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대면의 지금 접촉의 최소화라든지 동선의 최소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회사와는 좀 다른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부와의 그 접촉이라든지 저도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서 많은 그 절차를 지금 많이 그러시죠. 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사들이 상당히 지금 밖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는 출연진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고 또 동선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뭐 어떤 대책들을 다 수립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지만은 예. 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방에 더욱 신경을 좀 그렇습니다.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재할 때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네, 뭐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 휴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기자들이 있고요. 예. 마스크 이제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m 정도 간격을 두라고 하잖아요. 유지하죠. 사회적 예. 거리두기.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지금 하민호 앵커랑 저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야겠죠. 예, 지침에 예. 따르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계차를 탈 때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밖에 실외에 붐비지 않는 곳일 경우에는 이제 예. 마스크를 또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변화된 지침에 따라서 또 변화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 때문에 저희도 선거구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후보들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3분 정도의 후보를 만났는데 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후보는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된 상황도 처해진 부분도 지역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러고 다르긴 있습니다. 합니다만 기자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코로나19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살펴봤고요.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교수님, 김제시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전북 출입 기자단이 정보 통제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재 씨가 지난 3월 4일 오전에 그 예정됐던 코로나19 대응 김제시장 브리핑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예. 전북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참석 언론 대상사를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이제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을 했고 예. 또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제 일부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주간신문사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의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에 지금 이런 그 통제를 할 수가 가능한가? 예. 또 전날 오전에 이미 2차례 문자 등을 통해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석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정보를 특정 언론사 출입 기자들에게만 이렇게 전달하겠다는 그 행정의 발상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의문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따가운 그 질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도 자치단체와 기자실 기자단의 어떤 정보 독점이라든지 담합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지자체의 공적 브리핑은 특권적 지위를 가진 그 몇몇 기자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여기서 지적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러한 어떤 폐해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을 낳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일간지 출입 기자단의 요구를 김제시가 수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행정이 언론을 통제하고 특정 언론사에게 특혜를 주는 데 이게 동의했다라고 하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제시라든지 또 해당 그 출입처의 출입 기자단이라든지 두 군데 다 이렇게 비난을 면치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지원 것이죠. 기자, 보통 행정에서 먼저 언론에 전화를 걸어서 참석 대상 언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이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봤어요. 사실 제가 김재 씨에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면요. 꼭 이 시간을 통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주제가 그 브리핑 내용이 코로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이제 지대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느 언론사에게만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다. 이거 참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을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내용 자체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일 텐데 그렇겠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 군수분들이 굉장히 코로나19에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관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는 정말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지자체별로 지금 브리핑이 있는 걸로 아는데 김제시 말고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제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전북 일간지 외에 매체들이 좀 많은 건지 좀 어떤 글쎄요, 좀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글쎄요, 행정에서 언론을 선택한다. 이 부분을 이제 바라보는 청취자분들의 이제 생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코로나19는 이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 브리핑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박지원 교수님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에서의 선택 두 번째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에서의 행정의 요구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도 출입처의 이제 그 관행 어떻게 보면 이제 폐습이고 폐악인데요. 그 출입처의 기자실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해서 늘 밖에서 비난하는 이유가 출입처의 기자단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자들은 공식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장에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출입 기자들은 이제 뭐 장소의 제약이라든지 뭐 어떤 전체적인 그 기자단의 룰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간사라든지 총무라든지 그 뭐 어떤 모임이 어떤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같이 취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출입 기자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때는 출입처를 폐지한다라고 폐지를 하고 브리핑 룸으로 전환을 해서 공적 브리핑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또 강력한 주장들,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의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이렇게 문을 닫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풀뿌리 저널리즘, 특히 이제 시민 1인 미디어들이라든지 시민 미디어가들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어떤 그 소수로 운영되는 어떤 대한 미디어들의 어떤 접근성이 제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폐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동안에 늘 주장해왔고 사실 기존과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시군 단위 출입처들을 보면은 과거의 이런 폐습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답습되는 이러한 형태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 김제시 출입처 기자실의 문제도 아마 그 행정과 기존의 그 출입처 기자단과의 어떤 유착 관계, 밀착 관계들로 인한 그 고리 이것이 그대로 그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출입처 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밖에서 네.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괜히 좀 그렇긴 한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출입처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차례 브리핑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뤘던 것처럼 과거와 같은 그런 일들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브리핑이라든지 있을 때 사실 뭐 기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매체들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질문하고 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게 이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부에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항상 들죠. 그렇지만 또 글쎄요, 교수님 마땅한 대안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 교수님 다른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제 총선 관련된 뭐 헤드라인,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또 쓰느냐, 이것도 참 관심사일 텐데 헤드라인이 갖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표현에 관한 지적이 나와서요? 예, 저도 이제 이게 아마 지난 2월 17일 우리가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미디어 그 감시연대에 가입한 그 기구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일선 현업에 뛰는 우리 저널리스트들이거든요.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 그리고 한국영상기술기자협회 등 7개 언론협업단체, 지금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 위주로 이제 참여한 연대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때 이제 8가지 매우 중요한 선거 보도의 그 준칙을 공동으로 준수하자 해서 이제 그때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선거 보도를 한다. 너무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들을 했었고 그걸 준칙으로 우리가 삼아서 보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검정 보도를 한다. 유권자 중심의 정책 의제 중심의 선거 보도를 한다. 그다음에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또 보도한다. 아까 우리가 팩트 체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강조됐죠. 그다음에 선거 여론조사의 준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보도를 하자. 여론조사 결과를 그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조작하지 말자.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또 하나는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선거 보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 정치 혐오 주장 조장 보도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맥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이라든지 냉소, 불신, 혐오감을 심화시켜서 민주주의 어떤 참여의 위기를 불러온다면 이거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역기능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피로감이라든지 냉소와 불신을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에 있어서도 뭐 게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전쟁에서 막 금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쟁탈전, 전라북도의 총성 없는 전쟁, 그 신문들의 어떤 헤드라인 제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감시단에 의해서 지적된 게 뭐냐면 전쟁의 서막, 금배지의 쟁탈전, 이제 게임이라든지 전쟁에 관한 어떤 그 비유를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신문들이 또 과거에 보면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우리 한 기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뭔가 이런 제목들이 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전쟁과 다름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내부적인 또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유권자들에게 자칫하면 전체적 정치의 어떤 혐오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냉소주의를 이렇게 부추겨서 결국 투표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권하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언론사들이 조금 더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한 기자 어떠세요? 기자들 입장에서 이 제목 다는 거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사실 예. 이렇게 표현한 게 좀 관행 아닌 관행으로 굳어졌었죠. 이제 아마 뭐 하멘코도 많이 이런 표현 쓰실 거예요. 너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런 표현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럼 참 눈길을 끌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랑도 대화 밖에서 했지만 후보들 취재하면 정말 전쟁 같아요. 이게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 단 한 모두 표라도 이기면 그렇죠. 단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고 예. 지면 지는 많으면 거잖아요. 이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 참 숙지를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성숙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민 의식이 성숙하다 보면 예. 굳이 기사에서 이런 표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 스스로 이제 그런 판세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예.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지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생각 없이 쓰는 표현이었을 텐데요.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도 좀 자정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예, 예. 좀 다음 총선에선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2020 총선 미디어 감시 연대가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을까를 보면 어쨌든 유권자들의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흐리게 하거나 갈등 구도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할 수 있다, 좀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의도를 막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현 교수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자꾸 비유해서 수치, 이제 특히 여론조사 이제 앞으로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제 뭐 양대 뭐 후보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후보 간의 각축전이 뭐 치열하다 이런 뉴스들을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속보로서 계속 이렇게 다룰 만한 그런 그 소재이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 유권자의 어떤 중심의 보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유권자들의 생각을 또 간과하는 그런 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게임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전쟁의 일환으로 그 표현하는 것을 삼가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스레이스 저널리즘이라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게 이제 경마식 저널리즘. 예. 경마장에서 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보도가 사실 유권자들은 그렇게 그 물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최선의 선택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마식 저널리즘을 지향한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이 예비 후보들 만날 때 이 네. 기사에 대해서 혹시 뭐 언급하는 분들 계시나요? 어떻게 좀 뭐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네, 후보들은 아마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서 본인이 앞서는 걸로 또는 뒤서는 걸로 나왔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글쎄요, 유권자 의제 분석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좀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좀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트롤 전국 제작팀도 아이템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의 박주현 겸임 교수님 그리고 한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